네, 정관예우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정관예우 뭐 자주 들었을 텐데요.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것이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일단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 침해냐, 정관예우 철폐냐 놓고 이 말들이 많은데요. 자, 먼저 그 전관예우를 포기를 하고 서민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던 김능환 전 대법관 이야기 한번 보시죠. 자, 2013년도입니다. 김능환 전 대법관이 이 로펌이나 교수직으로 마다하고 자, 저렇게 편의점 부인과 함께 편의점을 차려서 저렇게 동네 아저씨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관예우 그 엄청난 액수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저런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을 보였다 해서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했고 스포트라이트를 보내줬죠. 자, 그런데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결국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대형 로펌으로 갔죠. 그렇죠.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는 아니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연금이 상당히 만만치 않게 나오셨을 거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으로서는 사실 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 어떤 로펌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게. 근데 저는 정관예우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직업의 자유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하는 거를 막자는 의미에서 그걸 정관예우를 막자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과거 가졌던 지위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버시는 거고 실제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럼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만들어진 거고 국가는 그 지위를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훈련을 시켰고 그런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쓴다?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정관예우를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번에 사실 차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나간 게 무슨 이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차원에서 변호해서 그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를 한 거죠. 저도 그 정관예우는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우리가 그 형사사법 자체를 형사정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크리미널 저스티스, 저스티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무슨 일정한 변론을 잘한다든가 법리가 치밀하다든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못 밟히는 부정의에서 정의를 창출한다든가 그와 같은 차원에서 정관예우를 한다면 나름대로 예우와 분명한 값어치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사적 신뢰를 변형을 시켜서 거기에 무형, 유형의 영향력을 행한다. 예를 들면 지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혈연을 이용하거나 학연을 이용하거나 또는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직장의 뭐 상사, 부하의 관계 또는 지인 관계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일정한 재판에 양형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이건 정의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정의를 북돋는 것이 정관예우로 볼 수가 있지는 않는 것인가. 그 점에서 사실은 법적인 실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우리가 일정한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이것은 꼭 개선과 어쨌든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 정관예우는 어떤 식으로 실제로 되는 겁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종구 대법관이다 그러면 어떻게 직접 뜁니까? 사건 수임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전관예우. 사실 이제 전관예우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더 재판을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받는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양 변호사님 지적하셨고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그 정도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어떻게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자면 우회 수임이라고 하는데 전화를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검찰에서 오래 일을 하시다 나온 분들 같은 경우 검사에 전화를 거는 거죠. 뭐 잘 부탁해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좀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실제로도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화 통화 한 번에 5천만 원. 뭐 또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이제 찍어주는데 보통 원에 올라가는 상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리 불속행이라고 해서요.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대법관의 도장이 있으면 심리를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도장 한 번에 3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의 경력,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능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정관예우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름값과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전화 한 통 정도 해주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는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정관예우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주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어느 정관은 저한테 뭐, 언론에서 이렇게 정관예우라고 자꾸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당신은 고맙다.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로 정권들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셔서 자기한테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실제 웬만해서는 또 그런 일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이게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를 겪는 당사자들은 이게 뭐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 더군다나 형사 사건이면 당장 아는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혹시 0.1%라도 가능성이 있을까,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끊지 않는 한 그분들은 사실은 딱히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하는 것도 없이 그냥 혹시 모르니까 좀 잘 봐줄 수 있냐, 상대방이 잘 봐주지 않더라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계속해서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게 제도적으로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려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인맥 사회거든요. 예. 아는 사람이 부탁하면 한 번이라도 더 진지하게 들어주고 한번 생각해보고 뭐 찾아볼게라든가 이런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뭔가 통해지는 이런 사회 전반의 문화가 달라져야지 정관예우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제 의사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뭐 입원실이 없는데 지금 응급실에 우리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어떻게 좀 얘기해서 빨리 좀 입원하, 뭐 사흘 기다리란다. 어떻게 오늘 좀 안 되겠냐, 급하다. 이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아는 사람을 통한 부탁이 우리나라 사회에 너무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하나가 정관예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판을 준비했는데 한번 정관예우 속살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번 클로즈업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100억 원 못 모으면 바본데 이 100억 원을 누가 어떤 식으로 어느 기간 동안 모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정말 예. 대법관일 경우에 아주 뭐 탑클래스 중에 탑클래스인 분들 경우에 예. 나와서 보통 1년, 2년 정도가 이제 가장 뜨거운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때 사건이 가장 몰리고 그 3년 내에 100억 원을 대법원관 출신이 못 모으면 밥업소를 듣는다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도 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 낙마했을 때 100억 원까지는 아니었지만 5개월 사이에 한 16억 원 가량을 모으셨던 그런 게 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예 근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로서는 근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도 나왔지만은 그때 인사청문회 앞두고선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5개월 동안 한 16억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얼마인가요? 한 5억 받은 건가요? 3억 받은 건가요? 3억 받은 거죠? 그럼 1년에 한 30몇 억인데. 예. 그러면 3년이면 100억 가까이 나오는 거죠. 되네요. 이론상으로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보면 네, 되겠네요. 그리고 이용훈 전 대법관은 5년간 60억. 박시환 전 대법관은 2년간 19억 원. 예,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뭐 아름아름 아니면 뭐 이렇게 비밀 아닌 비밀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런 데이터를 보니까 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분명히 있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얘기가 저게 이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그나마 뭐냐면 저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리고 저 아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어떤 사건보다는 네. 기업과 관련된 대형 사건들에 있을 때에 저런 정도의 수익률을 받은 경우가 많고요. 예전에는 근데 뭐 대법관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좀 그보다 많이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조차도 굉장히 또 돈을 많이 끌어모았다는 얘기들이 있죠. 전설처럼 뭐 서초동에 80년대 이럴 때는 뭐 정관 출신이면은 그 뭐 기본적으로 서초동에 빌딩 하나는 산다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가 들었으니까요. 자, 이게 무슨 정가제처럼 이렇게 수임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 1억 원 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5천만 원 이상, 검사장 출신 5천만 원에서 1억 원, 대법관 도장감 3천만 원인데, 자, 대법관 출신 1억 원, 그럼 100억 원 모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100건 하면 되죠. 100건 해야 되죠. 보통 잘 많이 안 하는 변호사들도 1년에 3, 40건, 최소한 50건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면 2년 일하면 100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 출신들은 뭐 재판정에 직접 가서 변론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 그러니까 대법관이라고 한정을 지으면 또 너무 숫자가 적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정관을 명예훼손에 받는 걸리죠. 그렇죠. 네. 받는 분들 중에서 네. 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아닌 분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화 한 통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서류 맨 밑에는 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들이 누구다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예전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또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아셔서 예. 또 반대로 저렇게 돈을 받는 분을 또 이용해 먹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돈 달라고 하면 달라는 돈 다 주고 일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변호사 협회를 통해 선임계 같은 걸 내거나 아니면 그거 받은 거 뭐 세금 신고라거나 이런 것도 아예 안 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반환 요구를 하고 소송하겠다 이러면 그게 다 천하게 드러나니까 그냥 그냥 돌려줄게 차라리 그냥 조용히 하세요. 이런 경우들도 요즘은 심심찮게 다음 있습니다. 거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관 도장값만 3천만 원.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도장값이라는 게 뭐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아요. 법률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고를 올리면 상고가 불속행 아예 이거는 대법원에서 이 판단할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 경우가 거의 65% 정도가 돼요. 아예 심리 안 하고 기각하는 경우가. 3분의 2 정도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대법관에 이름이 찍혀 있는 그런 서류들이 올라오면 예. 그러면 심리를 한번 해주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대법관 이름이 들어있는 도장 하나 찍어주는데 그러니까 예. 내가 거기에 써주고 사실 상고심은 쓸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한 장, 두 장 정도인데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 3천만 원을 받는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100억 원, 3천만 원, 엄청난 돈 아닙니까? 네. 근데 저런 것이 왜 가능하냐? 저는 이제 그 프로야구 선수나 예. 예를 들면 프로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안타율이 높다든가, 그죠? 승률이 높다든가, 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뭐 골을 더 뭐 한 경기당 많이 넣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50억, 100억 이렇게 프로 선수들이 이제 받는데 뭐 그것을 원형해 보면 저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전화라든가 도장을 통해서 소위 그 사건의 승소율이 높다. 그와 같은 것으로 값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작동이 되느냐? 예. 그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 부정 부패가 깔려 있는 건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예. 즉 왜 이름 하나로 전화 하나로 승소율이 높아질 수가 있느냐? 예. 그것이 사실 지금 얘기하는 그야말로 그 부정 부패의 그 덩어리, 예. 덩어리가 사실 우리 사회에 그 지금 깔려 있는 대표적인 지금 모습이 아닌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륜이나 해박한 법적 지식으로 승소율을 높인다면 뭐 프로 선수처럼 뭐 100억을 받아도 상관없겠지만 이름값이나 전화 한 통으로 그 돈을 받는 건 잘못된 거죠. 자, 우회 수임, 그림자 수임. 이것도 좀 헷갈리거나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건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죠. 뭐냐면 예. 지금 이제 정관예우를 애초에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예.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에서는 1년 동안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마지막으로 일했던,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을 하셨으면 그 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가장 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임을 하는 건 아니고 변호사 뭐 선임계 이런 데 아예 이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을 내세우긴 하는데 배후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의 담당 예를 들어서 판사나 담당 검찰에 그러니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따로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거 내가 맡은 사건이야. 근데 사실은 나야. 사실은 나야. 근데 최단비 변호사가 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문제가 지금 법이 직전에 근무했던 데에서 있었던 사건은 못 맡게 돼 있어요. 근데 대법관님들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하면 대법원 사건만 못 맡습니다. 자신이 밑에 있던 고등법원, 지방법원 사건도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대법원 사건 얼마 된다고 그 밑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들도 훨씬 많은데 그거는 다 할 수 있고 대법원 사건 못 만든다는 게 과연 법으로 제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일들이 있는 지금 거죠. 그러니까는 그 부패 정관예우 금지법이라고 소위 네.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퇴임 이후 1년 동안은 이제 사건 수임 못하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했는데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우회든 그림자든 뭐 여러 가지 편법은 가능하군요. 변호사 수임 여기 두 분 계신데 대법관 출신들만 카드 안 받는 건 아니겠죠? 저희는 카드도 굉장히 감지덕지고 카드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히려 카드가 확실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카드 안 받는 분들은 이제 사건이 많거나 뭐 그렇죠. 이제 세금 신고 아무래도 다른 게 아니라 예. 이제 수임액이 올라가다 보면은 세금을 만만치 않게 내야 되고 또 이 어떤 그 자기가 무슨 일을 맡았는지를 드러나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근데 사실 이 명성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걸 저런 사건까지 맞냐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피해가기 위해서도 저 궁금한 거 근데 신용카드 하면 할부 되나요? 할부됩니다. 최대 몇 개월까지 해도 12개월까지 저희 사무실에 해드립니다. 10여까지도 해서요? 본인이 이제 이자 같은 게 붙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자연뽕 사건만 맡아라. 자연뽕 사건이 뭔가요? 자연뽕 사건은 쉽게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사건 아니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누가 봐도 그 구속영장 기각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맡으면 그 돈은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승소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심지어
제가 맡아도 예, 그냥 허수아비 갖다 놔도 이길 수 있는 제가 사건. 허수아비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그런 사건들을 자연봉 사건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는 변호사의 조력이나 도움이 없어도 그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건 그런 것만 맡아라. 그런 것들을 근데 왜 특별히 정관예우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본인은 이제 그 사건들을 고를 수가 있는 지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예를 들면 양지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주시면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대법관 같은 출신의 변호사님들은 고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쉽게 수요가 많으니까. 손 안 대고 코프 사건들로 일단 골라서 돈을 번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그렇게 골라서 하면 저 변호사한테 갔더니 100% 승소하더라. 이기더라. 예. 소문이 나는 거죠. 아, 승소율이 예, 높으니까. 승소율이 저 사람은 무조건 이기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윤혁 교수님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뭐 꼭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신청하신 분도 있지만 꼭 대법관들이나 아니면 뭐 고위 법조인들이 정관 예우를 다 누리는 건 아니죠. 뭐 그렇죠.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 이제 그 편의점 아저씨처럼 이제 보인 이분, 저도 뭐 제 동네에 있는 아저씨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비슷하게 생겨갖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얘기가 왜 나오냐가를 사실 지금 두 분 법조인이 소위 말해서 그 전관 예우의 속살이라고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사실 이제 알게 됐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법이 가깝고 그야말로 투명화되는 이런 사회 같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이 법조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전관 예우와 관련돼서는 저는 특히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의 가치관 또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뭐 인위적으로 제약할 수 없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징성이라고 보입니다. 가장 정의의 최후의 보루에 있는 분들이 특히 그 대법관들이고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말이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 다시 구체적인 뭐 정당을 만들고 현실 정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상징성 의미에서 상당히 반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국 법의 살아있는 상징성 면에서 좀 더 명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뭐 대법관님들 같은 경우 아니면 꼭 판사님들 같은 경우 검사님들 같은 경우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은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본인들이 그렇게 대법관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되는 건데 본인이 대법관이 되기로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 이후의 삶도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리를 선택을 하셨을 때에는 그 뒤에 자신이 그동안의 명예직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를 먹고 사셨으면 그 뒤의 삶도 스스로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은 종신제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대법관으로 나오시면 후배들을 위해서 개업을 안 하십니다. 우리나라 대법관들도 그만큼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존경을 먹는 직업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 이후의 직업 선택의 자유, 내가 돈을 버는 자유 이런 것은 스스로 포기하셨다고 일반 국민들은 본다. 이러한 점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이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대법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퇴임 이후의 삶도 선택을 당했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국민 정서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